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쌍방울그룹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핵심 열쇠를 쥔 채 오늘 국내로 송환되는 쌍방울 김성태 전 회장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전화번호도 모른다며 대부분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우리 시각으로 새벽 2시 반쯤 태국 방콕 수완나품 국제공항에서 한국행 항공기를 타기 직전 취재진을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와 전화를 한 적이 전혀 없고 전화번호도 알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대납 의혹 같은 경우에도 아예 모르시는 건가요? 이재명 대표뿐만 아니라? 대납 의혹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거 뭐. 그럼 일부 아까 배임이나 횡령 혐의를 일부 인정하시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 입장은 변화 없으신 거죠? 일빈정 한 적이 없는데. 그 배임이나 횡령도 아예 지금 부인하고 계신 네, 거예요? 검찰 조사 성실히 하겠습니다. 전환사채 발행해서 비자금 조성하신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그 나중에 조사 받아보면 알겠지만 무슨 비자금은 전환철 회사에 전환철 만드는데 무슨 비자금이 만들? 전화도 한 적 없으세요? 이재명 씨는 전화나 뭐 이거 한 적 없는데. 전화는 한번 하신 적 있지 않으세요? 없습니다. 전화 없고요. 전화보다 말도 못하고. 네. 저희 가족들 뭐 저 때문에 저 회사 사람들 구속된 거에 대해 그들 때문에 하루하루 지옥같이 살았습니다. 뭐 김치 먹고 뭐 생선 좀 먹었는데 그걸 홍지도피라고 하고 근데 다 제가 모든 게 불찰이니까 제가 검찰에 가서 충실히 조사받고 소명하겠습니다. 검찰이 성남FC 사건에 이어 대장동 위례 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으로 다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소환을 통보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배임과 부패방지법,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나와 조사를 받으라고 이 대표 측에 통보했습니다. 이 통보한 출석 날짜는 설 연휴 이후인 오는 27일로 알려졌습니다. 이처럼 이재명 대표가 다시 한번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자 민주당은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국민의힘은 정치 보복 주장을 일축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소환 요구는 윤석열 정치검찰의 사생결단 정치쇼입니다. 윤석열 정치검찰의 조폭식 정치수사쇼에 신물이 날 지경입니다. 맥락에 맞지 않는 공허한 음모론이나 다수당의 힘자랑 뒤에 숨을 단계는 이미 오래전에 지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팩트와 증거로 말씀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하고요. 말로만 당당함이 아닌 실제 조사에서도 당당하게 임해줄 것을 촉구합니다. 특권으로 사법 정의를 피해볼 생각은 이제 접어두시길 바랍니다. 코로나19 유행이 잦아드는 가운데 정부가 오늘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조정하는 회의를 엽니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회는 오늘 오후 회의를 열고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을 위한 지표 상황과 중국발 코로나19 관리 현황 등을 자문할 예정입니다. 감염병 자문위가 권고안을 도출하면 정부는 내일 또는 오는 2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거쳐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 시점 등을 발표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기석 코로나19 특별대응단장은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 발표 시기에 대해 설 전에 정책을 발표하든 설 이후에 분명한 시기를 못 박든 이미 마스크 조정 시기는 거의 다 됐다고 말했습니다. 정 단장은 정례 브리핑에서 실내 마스크 완화 기준으로 제시한 4개 지표는 거의 다 충족한 상태라며 이같이 설명했습니다. 정부가 설 전인 이번 주라도 실내 마스크 조정 방안을 발표할 수는 있겠지만 실제 실내 마스크 완화 시기는 설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순방 사흘째 아랍에미리트를 국빈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한국의 수출 1호 원전인 바라카 원전을 방문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원전 추가 협력과 제3국 공동 진출 등을 만들어야 할 때라고 강조했는데 원전 공동 진출은 영국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박소정 기자입니다. 사막 한가운데 지어진 한국과 UAE 경제 협력의 상징 바라카 원전. 윤석열 대통령이 도착하자 모하메드 UAE 대통령 일행이 맞이합니다. 가동을 앞둔 바라카 3호기와 건설 중인 4호기 현황을 살피는 기념 행사. 우리 기업을 대표해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UAE 측에선 대부호로 유명한 만수르 아부다비 부총리가 동석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바라카 원전이 두 나라의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대표하는 상징적 의미라면서 추가 원전 협력의 확대를 강조했습니다. 양국이 더욱더 힘을 모아 추가적인 원전 분야 협력과 더 나아가 제3국 공동 진출 등 확대된 성과를 창출해야 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기존 원전보다는 소형 모듈 원전, 즉 SMR 같은 차세대 원전을 협력하자는 데 방점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제3국 원전 시장 공동 진출은 영국을 염두에 두고 추진하고 있다며 지난해 실질적으로 논의가 많이 이루어졌다고 부연했습니다. 미래 협력의 틀을 한층 강화했다고 밝힌 대통령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거듭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양국 관계의 중요성과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지난 5년간은 탈원전 정책 등으로 인해서 한 UAE 관계에서 가시적 진전을 보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과 모하메드 UAE 대통령은 기후 행동을 위한 공동 선언을 채택하고 기후변화 분야 협력도 약속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수소, 탄소 저장 포집 활용 등 청정에너지 협력까지 더해지면 양국의 에너지 안보 강화는 물론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안정성 제고에도 대통령실은 원전과 방산 분야는 두 나라 간의 최고 수준의 신뢰가 필요하다면서 이번 방문에서 전략적 협력을 최고로 끌어올리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자평했습니다. 아부다비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대통령실이 윤석열 대통령의 UAE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양해각서와 계약이 모두 48건 체결됐다고 말했습니다.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은 아부다비 현지 브리핑에서 국빈 방문을 계기로 체결된 협력 양해각서와 계약이 48건에 달한다며 실질적 성과를 내도록 관련 부처가 촘촘히 지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 수석은 이번 경제 외교 성과에 대해 역대 UAE 순방 가운데 최대 규모며 신중동부 원년을 향한 첫걸음을 내디뎌 수출과 해외 시장 진출로 복합 위기를 극복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습니다. UAE를 국빈 방문한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아부다비에서 두바이로 이동해 일정을 이어갑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아부다비에서 두바이로 출발해 미래비전 두바이 포럼에 참석하고 과학기술의 국제연대를 통해 인류에 기여하려는 한국의 의지를 밝히고 전문가 견해를 듣습니다. 이후 윤 대통령은 스위스 취리히로 이동해 동포 간담회를 진행하고 다보스로 위치를 옮겨 세계경제포럼 다보스 포럼에 참석합니다. 전 세계 정계, 재계, 학계 리더들이 모이는 세계 경제 포럼인 다보스 포럼 연차 총회가 열린 가운데 세계적으로 경제가 암울할 거란 전망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현지 시각 16일 다보스 포럼 주최 측이 전 세계 50명의 경제학자를 인터뷰한 결과를 바탕으로 낸 보고서를 보면 경제학자들의 3분의 2가 올해 글로벌 경기가 침체 국면에 빠질 것이라고 예상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제학자 50명 모두 유럽이 저성장할 것이라고 답했고 미국에 대해서는 91%가 저성장을 예견했습니다. 반면 올해 중국의 경기 전망을 둘러싼 전문가 중 저성장을 전망한 응답이 42%,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낼 거란 답변이 52%를 차지해 엇갈렸습니다. 미국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올해 첫 연준 회의가 2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최근 물가가 조기에 잡히면서 올해 안에 금리 인하에 들어갈 거란 낙관론이 시장에서 퍼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을 과소평가했다간 큰 코 다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펴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습니다. 워싱턴에서 권준기 특파원입니다. 마틴 루서킹 주니어 기념일을 맞아 연설에 나선 바이든 대통령은 취임 이후 지난 2년간 성과를 나열하며 경제 회복을 부각했습니다. We have the most vibrant economy in the world right now. In the world. We're doing better than any other major nation in the world today. 실제로 지난해 6월 9.1%까지 치솟았던 소비자 물가 지수는 12월 6.5%까지 가라앉으며 인플레이션 정점론에 무게를 실었습니다. 하지만 미국 중앙은행인 연준과 시장이 바라보는 물가 전망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연준은 내후년인 2025년에야 목표로 했던 물가 상승률 2%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올해 안에 2% 물가가 달성될 거라는 낙관론이 퍼지고 있습니다. We think inflation ends the year actually with a 2% handle, and we think that by the end of the year that the Fed will actually be cutting interest rates. 아직 물가를 잡으려면 갈 길이 멀다며 올해 금리 인상을 예상보다 더 높고 길게 이어갈 거라는 제롬 파월 의장의 말도 시장은 고지고대로 듣지 않았습니다. 2주 뒤 올해 첫 연준 회의에서 0.25%포인트로 베이비 스텝을 밟은 뒤 올해 안에 금리 인하로 정책 전환이 이루어질 거란 기대감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지난주 내내 뉴욕 증시가 상승세를 이어가고 FTX 사태 이후 침울하던 가상화폐 시장까지 덩달아 뛰었습니다. 상황이 이러다 보니 인플레이션을 과소평가해선 안 된다는 경고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더는 인플레이션은 화산처럼 올랐다 깃털처럼 내려온다며 지금부터 물가가 더 천천히 내려갈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블룸버그도 시장이 또다시 인플레이션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며 금리가 인하될 거란 전망은 손님 끌기용 쇼일 뿐이라고 낙관론을 경계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권윤기입니다. 네팔 중부 도시 포카라에서 발생한 여객기 추락 사고의 실종자 수색 작업이 계속됐습니다. 한국인 탑승자 2명의 신원도 확인됐습니다. 보도에 임수근 기자입니다. 네팔 중부 포카라에서 추락한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한국인 탑승객 2명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외교부는 네팔 주재 영사가 희생자들이 안치된 현지 병원을 방문해 소지품과 유류품을 통해 이같이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사고 여객기엔 40대 유모씨 부자가 탑승한 것으로 확인된 바 있습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네팔 당국은 외국인 희생자들의 시신을 추후 카트만두로 옮겨 검사 등을 통해 신원을 공식 확인할 계획입니다. 네팔 당국은 사고 당일 탑승자 72명 가운데 68명의 시신을 수습한 데 이어 이날도 나머지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펼쳤습니다. 하지만 여객기가 추락한 곳이 때마침 협곡 지역이어서 수색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The unfortunate terrain is very difficult and it's very difficult to get all those dead bodies out from the crash sites and crash areas. 현장에서는 조종사 음성 정보와 비행 기록이 저장된 블랙박스도 수거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객기가 추락하기 직전 기내에서 촬영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영상이 발견돼 안타까움을 사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엔 촬영자와 승객 서너 명, 창문 밖으로 포카라 주거지가 보입니다. 순간 비행기가 급격하게 기운다 싶더니 영상이 심하게 흔들립니다. 네팔 예띠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항공기가 갑자기 양력을 잃어버리는 이른바 실속 현상이 원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해발 822m 고지에 있는 포카라 공항은 희박한 공기 밀도와 급변하는 기상으로 착륙이 어려운 곳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네, 1월 17일 화요일입니다. 오늘 아침 신문 어떤 소식을 다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이현웅 아나운서가 정리해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기사 보겠습니다. 미래가 없다. 줄폐업, 자영업자 비율이 20% 역대 최저라고 적혀 있는데 음식점이 지금 텅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상황이 지금 심각한가 보죠? 네, 그렇습니다. 어제 발표된 통계청 자료를 보면 취업자 대비 자영업자의 비율이 20.05%로 나왔습니다. 이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63년 이후 60년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하고요. 특히나 최근 5년 동안에는 연속적으로 감소하면서 이제는 20% 선도 깨지기 직전입니다. 기사에서는 자영업의 위기를 코로나 사태와 급격한 최저임금의 인상의 여파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취업자 대비해서 자영업자 비율이 낮아진다는 건 쉽게 생각해서 이 직장인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게 나쁜 현상인가요? 좀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 한 통계청 관계자도 선진국으로 갈수록 임금 근로자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는데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자연스러운 통계로 볼 수 있다는 의견이었습니다. 하지만 현재 자영업 상황을 조금 더 면밀히 들여다보면 홀로 일하거나 가족들과 일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또 빚으로 버티는 자영업자들도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지표들을 봤을 때 전문가들은 자영업 생태계가 무너져 내리고 있다고 평가하기도 했는데요.
더 심화할 경우에는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고 경기를 위축시킬 수 있다고 우려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어서 자영업 관련 기사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뭐 코피 터지는 커피 경쟁, 좀 라임이 느껴지는 그런 제목인데요. 지금 그림에도 보면 커피숍이 4개가 좀 연속으로 있어요. 17m 안에 커피숍 4개가 연속. 지금 뭐 예전에는 사실 자영업을 대표하는 업종이 치킨집이었는데 요즘은 카페가 된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흔히 주변에서 볼 수 있는 맞습니다.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작년 말에 국내 카페가 10만 개에 거의 달했다고 하는데요. 특히나 코로나 사태 이후에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모습 그래프에도 나와 있고요. 2020년에서 2021년 사이에 치킨집 수를 뛰어넘어서 그 격차를 이제는 더 벌리고 있습니다. 창업의 대명사, 이제는 치킨집이 아니라 카페라고 할 수 있게 된 듯 보이는데요. 그 이유로는 커피의 대중화, 그리고 소자본 창업 등 진입 장벽이 낮은 점을 꼽고 있었습니다. 젊은 세대들은 카페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경우가 많고 또 부동산 비용을 제외한다면 한 5천만 원에서 7천만 원 정도면 가게를 차릴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증가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경쟁은 더 심화하고 있는데요. 한 원두 유통회사 대표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 집이 생기면 두 집이 망할 정도로 제살 깎아먹기 경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작년 한 해 동안 서울시에서 폐업한 카페만 2,187곳에 달했는데요. 이걸 하루 평균으로 따지자면 하루에 6곳씩 문을 닫은 셈입니다. 네, 뭐 진입 장벽은 낮지만 그야말로 경쟁이 굉장히 좀 치열한 포화 상태를 넘어선 상황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동아일보인데요. 네팔 항공기 추락 사고 관련 소식인데요. 아들 방학 맞아서 부자가 좋은 시간 함께 보내려 갔는데 이 관련 유족의 인터뷰인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해당 항공기에는 육군 상사인 유 씨 그리고 유 씨의 아들이 함께 탑승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유 씨의 아내가 동아일보 기자와 통화를 했는데요. 아빠와 아들이 아들의 방학을 맞아서 좋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여행을 간 거였다면서 울음을 삼켰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남편은 군인으로 근무하면서 상도 많이 받고 일도 열심히 하는 다정한 남편이자 밝은 아버지였다고 전했고요. 아들에 대해서도 항상 말도 잘하고 밝은 아이였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한 지인은 유 씨에 대해서 함께 산행을 할 때 가장 앞에서 눈을 치워주는 솔선수범하는 성격이었다고 기억하면서 황망한 마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유 씨는 최근 철학 인문학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할 정도로 자기 개발에도 계속 힘써 왔다는데요. 해당 교육 프로그램 관계자는 유 씨가 떠나기 전에 무탈하게 잘 다녀오겠다며 메시지를 남겼었다면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좀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한순간에 남편과 아들을 떠나보낸 유가족에게 위로의 마음을 전합니다. 자, 다음 기사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의사 인력난에 대한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뭐 그 원인이 뭐냐, 또 해법은 뭐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정년 연장이 또 해법으로 제시가 됐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이 현재 만 60세인 의사의 정년을 65세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사회에서 의결이 되면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의 실무 협의를 거쳐야 한다고 하는데요. 의사 외에 다른 직원들 간의 형평성 등을 따져서 최종 결정될 전망입니다. 그동안 공공병원은 급여나 복지 혜택 등이 다른 민간병원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의사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는데요. 매년 전체 의사 수는 조금씩 늘고 있었지만 공공병원에서 일하는 의사의 비율은 반대로 줄고 있었고요. 지방은 그 상황이 더 심각했습니다. 새로 들어오질 않으니까 재직 중인 의사들을 조금 더 오래 일하도록 해서 상황을 개선하겠다는 해법 중에 하나로 제시를 한 건데요. 의료계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정년 연장이 결정되면 전국 230여 개에 달하는 공공의료기관들도 잇따라서 정년 연장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네, 뭐 그야말로 여러 해법 중에 하나가 될 수는 있겠지만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을지는 좀 의문인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자, 이제 며칠 후면 이제 설 명절이 시작되는데 성균관에서 차례상 차리는 방법을 또 제시를 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명절 인사법, 또 차례 간소화 방안 등을 발표했습니다. 설 명절 때 가장 힘든 거 꼽아라 하면은 꼭 나오는 얘기가 전 부치는 거 힘들다. 맞습니다. 이 얘기가 꼭 나오는데요. 이번 발표 내용을 보면 꼭 기름에 튀기거나 지진 음식을 차례상에 올리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흔히 홍동백서, 조율이시 등 널리 알려진 차례상 차림은 예법을 다룬 문헌에는 없는 표현이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가족들과 상의해서 좋아하는 것을 위주로 올려도 된다는 내용도 덧붙였습니다. 차례와 성묘 중 어느 것을 먼저 해야 하냐 이런 얘기도 늘 나오는데요. 가족끼리 의논해서 정하면 된다고 했고요. 또 세배 예법에 대한 이야기도 있었는데 세배하면서 먼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이 아랫사람에게 덕담을 먼저 건네면 그 이후에 아랫사람이 윗사람에게 건강 기원 등의 인사를 올리는 것이 예법에 맞다고 합니다. 성균관 측은 가정 불화나 남녀 갈등, 노소 갈등이 없는 행복한 전통 문화를 계승하고자 한다고 밝혔는데요. 이번 설 명절 모두가 정말 갈등 없이 행복하게 지냈으면 좋겠습니다. 네. 명절 때면 가족 간에 일어난 사건 저희가 좀 종종 전하곤 하잖아요. 네. 이번 명절에서는 정말 모두가 화목한 명절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자, 마지막 기사 보겠습니다. 전동 킥보드 관련 기사네요. 파리에서 이 킥보드를 대여할지 말지에 대한 찬반 투표를 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공유 킥보드라고 하면 편의성이나 친환경성 면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와 함께 무단 주차, 난폭한 주행 등의 무분별한 이용이 늘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그동안 규제를 강화하거나 공유 킥보드 업체들의 자정적인 노력도 있어 왔지만 문제가 전부 해소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파리시가 오는 4월 2일 공유 킥보드를 금지하는 방안을 두고 주민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이탈리아 로마도 올해부터는 킥보드의 주행 속도를 제한했고요. 노르웨이는 지난 2021년부터 야간 대여를 금지해 왔습니다. 또 네덜란드에서는 공유 전기 자전거가 인기라고 하는데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면서 최고 속도를 제한하는 등의 법안을 추진 중이라고 합니다. 네, 결국 모든 사고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서 나는 사고가 대부분이거든요. 이용하는 모든 분들이 또 안전하게 공유 킥보드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브리핑 이현웅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산대교 보수공사에서 부실 시공과 부실 감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어느 정도로 부실한지 취재진이 감사 보고서를 입수해 살펴봤더니 이 공사는 사전에 승인된 설계나 계획이 무시된 채 이뤄졌고 관리 감독도 사실상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서울시 감사에서 부실 시공과 부실 감독으로 67건이나 지적사안이 나왔던 성산대교 성능 개선 공사. 취재진이 감사 보고서를 통해 공사 과정을 살펴봤더니 그야말로 금이 갈 만한 상황이었습니다. 성산대교 보수공사에 활용된 건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입니다. 공사 기간을 아끼기 위해 현장에서 바로 콘크리트를 붓는 대신 공장에서 미리 만든 콘크리트판을 가져와 까는 방식입니다. 제작을 맡은 업체는 성산대교 현장에서 242km나 떨어진 전북 김제와 정읍에서 이 판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시공사 측은 이때 적재함 길이보다 긴 바닥판을 1m에서 3m 튀어나온 상태로 실어오면서도 아무런 보호 조치를 하지 않았습니다. 바닥판이 성산대교에 도착해서 설치할 때도 이미 깔아둔 바닥판이 손상되지 않게끔 조금씩 날라서 공사 지점까지 옮겨야 하는데 규정 무게보다 27톤이나 초과한 과적 트레일러로 계속해서 공사 현장을 오가면서 바닥판에는 무리가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정밀 측량 없이 완충제를 설치하거나 바닥판 1개에 5개씩 설치하는 진동 방지 장치를 아예 안 끼우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서울시가 승인한 설계나 계획이 무시되고 마구잡이로 공사가 이뤄진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감독이 부실했던 겁니다. 바닥판 품질을 제대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감리와 시공사 점검이 철저히 이뤄져야 합니다. 하지만 성산대교 북단 155일, 남단 42일에 이르는 바닥판 제작 기간 가운데 실제 점검이 이뤄진 건 각각 3일 뿐. 대신 서울시에는 매일 참여했다고 허위 보고했습니다. 심지어 남단공사에서는 책임질 현장 대리인조차 아예 없었습니다. 시공사가 서울시에 대리인으로 승인받고 보고한 사람은 현장 대리인 선임 사실조차 전달받지 못했다고 감사위원회에 진술했습니다. 결국은 현장 대리인이 없었다든지 또는 이제 감리가 현재 계속 상주하지 않고 일정 특정 일만 상주를 하면서 감렸다는 것은 결국 이제 부실시공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줬다. 결국 성산대교에 생긴 균열은
품질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관리 감독이 사실상 없는 상태의 마구잡이식 공사가 만들어낸 결과물이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새해에는 유지 비용이 적게 들고 환경보호까지 할 수 있는 전기차로 바꿔볼까 고민하시는 분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한 번 고장이 나면 전국에 수리할 수 있는 정비업체가 많지 않아 번거로운 게 한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보도에 윤혜리 기자입니다. 전기차를 탄 지 5년째 되는 김동신 씨. 한 달 유지비가 4분의 1로 줄고 매연과 소음 걱정도 없어서 만족스러웠습니다. 차에 시동만 걸면 원인을 알 수 없는 진동과 소음이 시작된 건 지난 7월부터였습니다. 말썽이었던 에어컨 컴프레서를 교체하고 2번이나 수리를 받았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답답한 마음에 더 큰 정비업체를 찾아갔지만 2달 뒤에나 예약 접수가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고양 하이테크 센터가 워낙 관할 범위가 좀 넓고 어쩌자하신 고객들이 많아지는 9월 30일 금요일, 죄송합니다. 10월 18일 화요일 오전 8시 40분 예정 괜찮습니까? 9월 30일은 안 되고요. 네, 죄송합니다. 결국 더운 여름에 수리를 맡긴 에어컨은 추운 겨울이 돼서야 정상 작동이 가능해졌습니다. 에어컨 수리만 4개월이 넘게 걸린 셈입니다. 올여름 많이 더웠잖아요. 고속도로나 이런 데서도 창문을 열고 다녔습니다. 너무 힘들었습니다. 이런 불편을 겪은 건 김 씨뿐만이 아닙니다. 전기차 온라인 동호회에는 부품이 없어 차가 한 달째 방치되고 있거나 수리업체를 찾기가 어려웠다는 후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전기차는 빠르게 늘고 있는데 정비 인프라는 제자리 걸음 수준인 겁니다. 실제로 지난 2018년 5만 5천여 대에 불과했던 전기차는 지난해 8월 32만 8천여 대까지 6배 이상 늘었습니다. 일반 정비업체 가운데 전기차 수리가 가능한 곳은 전국에 1,300여 개로 전체 4.3%에 불과했습니다. 일반적인 조그마한 공장에서는 수리를 못하다 보고 큰 공장에서 수리를 진행하다 보니까 수입차의 경우 상황이 더 심각해 3만여 대가 넘는 테슬라 서비스 센터는 전국에 8곳에 그쳤습니다. 전기차는 고전압 배터리 등 다루기 까다로운 부품들을 사용하는데 전문적인 인력과 장비가 아직 충분하게 확보되지 않은 탓입니다. 선 AS망을 구축하면은 소비자 불편도 최소화되고 앞으로 그로 인한 만족으로 인해서 보급 속도도 더 빨라질 수가 있는데 이걸 반대로 하다 보니까 전기차 정비업체 부족 문제는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안전과 직결된 사안인 만큼 전문적인 인력과 인프라 확충이 시급해 보입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지난해 전 세계에서 팔린 신차 10대 가운데 한 대는 전기차였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자동차 시장 조사업체 자료를 인용해 지난해 전 세계에서 팔린 전기차는 780만 대로 전년보다 68% 급증하면서 사상 처음으로 10% 점유율을 차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전기차 판매 비율이 중국에서 19%, 유럽에서 11%로 집계돼 전기차 약진을 주도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신문은 하지만 올해 경기 침체 우려에 일부 국가가 전기차 보조금을 줄이거나 폐지하고 있어 올해도 전기차 성장세가 이어질지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경제 소식을 빠르게 알려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권혁준 경제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저희가 방금 전에 굿모닝 브리핑에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통계청 조사 보니까 임금 근로자는 늘고 있는데 자영업자 수는 줄고 있다. 또 특히 지난해에는 그 홀로 일하는 나홀로 사장님이 굉장히 많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자영업자 지금 분들을 만나보면 너무나 힘들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 정도로 이제 상황을 봤을 때 자영업자 비중, 그러니까 취업자 대비해서 자영업자 비중이 빠르게 좀 줄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통계청 자료를 본다 그러면 이제 비중 같은 경우 한 20.1%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63년 통계 작성한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자영업자가 굉장히 어려움에 있고 그만큼
그만큼 이제 거시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자영업자를 포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해볼 수 있겠고요. 실제 지금 상황은 이미 아시겠지만 고물가 상태고요. 그 다음에 이제는 그 고금리 상태입니다. 자영업자가 사업하는데 그렇게 유리한 조건은 아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지금 본다 그러면 이제 자영업자는 계속적으로 떨어지고 있고 임금 근로자는 높아지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자영업을 포기하고 임금 근로자로 이제 많이 넘어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또 본다 그러면 무급 가족 종사자들도 이제 같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자영업을 했을 때에 사실 가족들이거든요. 친인척. 사실 이제 아빠가 사업한다 그러면 뭐 딸이나 아들이 도와주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이제 100만 명 선도 이제 붕괴됐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요. 그 차트에 보듯이 고용은 없는 자영업자 수가 실제적으로 늘어났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게 좋은 현상이 아니죠. 왜냐하면 자영업자가 늘어나면 자영업자 밑에서 또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져야지만 사실 그게 좋은 자영업의 환경인데, 고용은 없이 1인 사업자가 많아졌다는 얘기는 그만큼 이제 환경이 좋지 않다 보니까 종업원을 다 자르고 혼자 일하시는 분들이 많아졌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지금 자영업자의 그 상황이 좋지 않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고, 실제 지금 사태가 본다 그러면 특징적인 게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제 어제부터 시작했던 정부의 어떤 금융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소상공인 전통시장 자금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어제부터 이제 풀렸습니다. 근데 이게 홀짝제로 들어가는데 어제가 짝순 날이었는데 자금 소질이 다 됐습니다. 그 정도로 지금 자영업자분들이 이런 그 부채를 안고 있고 너무 버티다 못하 보니까 이런 그 정책 자금에 대해서 목말라하고 있다는 거죠. 그 정도로 사실 지금 자영업자의 환경이 되게 좋지 않다. 그래서 아마 정부도 지금 자영업자 살리기에 어느 정도 나서야 되지 않느냐라는 이제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런가 하면 기준금리가 계속 인상됐기 때문에 코픽스가 10개월 연속 올랐는데 이번에 이제 떨어졌습니다. 근데 금융당국이 계속해서 뭐 은행권의 대출금리 인상을 자제하라라고 압박을 해왔었잖아요. 뭐 그렇게 되면 이번에 대출 이자 부담이 좀 줄어들게 되는 건가요? 아주 소폭 줄어들 것 같습니다. 근데 뭐 피부로 느끼기에는 사실 피부로 느끼지 못할 정도의 어떤 소폭이라고 좀 저는 생각을 해보겠고요. 일단 코픽스가 뭐냐라고 했을 때 국내 8개 은행이 이제는 조달 금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중평균한 금리인데 이 코픽스의 금리가 이제는 매달 변하게 되죠. 차트에 보듯이 11월 달에 이제 4.34%가 됐었습니다. 그때 막 뉴스에서 난리였었죠. 신규 잔액으로 봤을 때 코픽스 금리가 4%를 돌파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출 금리, 특히 변동 금리가 이제 높아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겠죠. 그러다가 이제 소폭 0.05%포인트 정도 이제는 12월 코픽스가 좀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4.29% 이제 됐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코픽스 금리를 추종하는 이런 주담대의 변동 금리도 덩달아서 이제 낮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는데 아주 소폭 사실 감소됐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차트에 보듯이 기준금리 인상에도 예금리가 뭐 높아졌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예금금리를 추종하게 됩니다. 코픽스 금리를. 그러니까 은행은 절대 손해 보는 짓은 안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예금금리가 높아진다 그러면 코픽스 한마디로 변동금리에 연동되는 금리도 같이 높아져요. 그런데 이미 아시겠지만 정부가 지난 11월 달이었습니다. 이게 모든 자금이 다 은행 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야 그만 좀 예금금리 좀 높여라고 이제는 압박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수신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수신금리를 또 연동하게 되는 코픽스 금리가 또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제 소폭 코픽스 금리가 낮아지게 되고, 그렇게 된다 그러면 이제 변동금리가 주담대 변동금리만 추종하다 보니까 뭐 주담대 변동금리도 이번 달에 좀 소폭, 오늘부터죠. 오늘부터 이제 변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소폭 이제 감소될 것이다 보고 있고, 근데 시장에서는 그래서 지금 앞으로 계속적으로 이런 어떤 수신금리가 낮다 보니까 코픽스 금리도 낮아질 거고 뭐 대출 금리도 소폭 낮아질 것으로 이제는 지금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차트에 보듯이 변동금리 고점이 이제 4.41%고 최저가 4.36% 정도 되는데 오늘부터입니다. 그래서 대출 금리가 소폭 낮아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아주 소폭을 좀 강조를 해주셨는데 대출자들이 좀 체감할 수 있는 그런 변화가 빨리 좀 있어야겠습니다. 자, 이제 연말정산 시즌이 벌써 또 다가왔습니다. 뭐 연말정산 할 때마다 너무 어렵다. 아무리 뭐 간소화됐다고 해도 그래도 어렵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진짜 이번에는 좀 간소화가 됐다는 얘기가 좀 있어요. 맞습니다. 우리가 그 근로소득자신 분들은 다 공감하실 텐데 보통 연말정산 13일,
3월에 월급이다 이렇게 했을 때 보통 우리가 이제는 간소화 서비스에서 서류를 다 받아서 회사에 이제 제출했었습니다. 근데 이번 주부터는 좀 다릅니다. 그게 아니라 어차피 전산으로 처리되는 거 굳이 그렇게 해야 되냐라고 해서 이제는 동의만 한다 그러면 일괄 제공 신청 확인해야겠는데 여기 근로자가 동의만 한다 그러면 국세청에서 바로 이제는 회사 쪽으로 자료를 넘겨주게 되죠. 그래서 이제는 간소화 서비스가 더 간소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두 번째로 본다 그러면 간편 인증이 좀 이번에 좀 확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우리가 보통 이제 간소화 서비스를 한다 그러면 인증해서 들어가잖아요. 과거에는 공동인증서 이런 거였는데 요즘에는 민간인증서가 많이 발달돼 있습니다. 근데 과거에는 7종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취급하는 금융기관이 간편 인증을 하지 않으면 좀 불편했거든요. 이게 이번에 4종이 더 추가돼서 11종이 총 되거든요. 그러면 아무래도 이제 간소화 서비스 민간 인증서 쪽에서는 훨씬 더 이제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점이 아마 이번에 좀 크게 변화됐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대표적으로 본다 그러면 역시나 신용카드 공제 금액이 좀 더 상향됐던 부분, 이런 부분이 좀 많이 달라졌다라고 좀 생각을 해봅니다. 네, 지금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가 좀 달라졌다고 얘기해 주셨는데 좀 자세히 좀 짚어주신다면요? 네, 일단 이번에 이제 신용카드나 전통 시장에서 쓰는 어떤 공제율이 좀 높아진 부분, 이게 아마 큰 변화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일단 뭐 차트에 보듯이 2022년 신용카드 사용액이요, 21년 대비해서 5% 초과했다. 그러면 이제 공제율이 더 높아집니다. 이제 10%에서 20%로 되고요. 특히 2022년 전통시장 이용액이 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1년 대비 이제 5% 초과됐다. 그러면은 이제 공제율이 20% 되면서 두 공제 합쳐서 100만 원 한도라는 거, 이거 꼭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가거든요. 추가. 기본 공제도 있지만은 더 쓰면은 더 추가해 주겠다. 공제를 더 늘려 주겠다는 건데 이제는 두 공제 합쳐서 추가적으로 봤을 때 100만 원 한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실제 카드 공제액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소득 구간별로 좀 다르다 보시면 되겠는데, 현행 같은 경우에는 7천만 원 이하다. 그러면은 신용카드 공제액이 300만 원 이내, 그다음에 7천에서 1억 2천만 원 사이가 250만 원, 1억 2천만 원 초과가 200만 원 됐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나오는데, 지금 기재부에서 사실 이 공제 한도를 지금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뭐 지금의 이제는 정부의 기재의 개편안을 본다 그러면 딱 7천만 원에서 쪼개거든요. 7천만 원 이하는 300, 7천만 원 초과는 250 이렇게 돼서 고소득자에게는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이 될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중요한 거, 카드 사용액은요, 뭐 이미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총소득의 25%를 넘어야지만 초과 사용 시에 이제 적용된다는 것은 뭐 이미 근로소득자라면 다 아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강조를 해드리겠다. 그래서 이제는 시장에서 그런 얘기를 하죠. 25%까지, 총소득의 25%까지 신용카드 쓰고 이후부터는 이제 체크카드, 이러면서 이제는 포인트를 더 늘려나가는 이런 어떤 지혜로운 금융 소비가 필요해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자, 그러면 금융감독원이 이제 연금 관련된 또 꿀팁을 발표를 했는데요. 1년에 받는 총 연금 수령액을 1,200만 원 이하로 맞추면 세제 사항으로 좀 유리하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 연금 소득자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이제 잘 아셔야 되는 내용이긴 한데, 연금 소득이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소득세를 냅니다. 근데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 종합소득세 합쳐서 내는 종합과세가 있는 반면 분리과세라고 있거든요. 이거를 따로 내서 이제는 연금소득세를 이제 내게 되죠. 근데 이제는 종합과세 된다 그러면 최고 세율이 이제 49.5%입니다. 종합소득세 이미 아시겠지만. 그러다 보니까 사실 어느 정도 소득이 있으신 분들, 이외의 소득이 있으신 분들 같은 게 좀 불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여유가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분리과세를 많이 이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이게 선택이거든요. 분리과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팁이 뭐냐면 1,200만 원을 초과하게 되면은 이제 16.5%, 1,200만 원을 미만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제 최대가 5.5%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만약에 연금소득세를 이제 납부를 했을 때 분리과세를 선택했다?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1,200만 원 연입니다. 그래서 1,200만 원 이하의 수령액을 선택하시는 것이 이제는 연금소득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렇게 봤을 때 아마 연금소득자 입장에서는 사실 지금 불만이 많이 나옵니다. 사실 이런 부분도 있겠고, 소득세가 좀 높거든요, 다른 것보다. 또 한 가지가 아마 연금소득자 아시겠지만 그 연 2천만 원을 이제는 종합소득이 넘어가게 된다 그러면 피부양자에서 탈락이거든요. 이것 때문에 지금 논란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 연금 받는 거 그나마 내가 젊었을 때 열심히 해서 연금을 받는데 지금 연금소득세도 높고 또 무엇보다 뭐 종합소득이 2천만 원 넘어가면 그 종합소득세에서는 연금소득이 당연히 포함되거든요. 이자소득, 연금소득 다 포함이기 때문에 내가 2천만 원 넘어간다 그러면
내가 아들 밑에 있는 건강보험료에서 따로 따져 나와요. 피부양자에서 탈락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뭐 연금소득자 입장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좀 많아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정부가 여러 가지 연금소득자를 대비해서 이렇게 꿀팁까지도 내놓고 있는데 소비자 입장에서는 사실 조금 불만스러운 목소리는 계속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 만약에 노후에도 소득 여력이 있는 분들 같은 경우는 언제 받는 게 좋은 건가요? 그렇죠. 연금은 사실 정부는 그럽니다. 늦게 받으면 늦게 받을수록 이제 소득 세율 면에서 좀 좋다, 유리하다라고 보고 있는데 왜 그러냐면은요. 일단 연금 소득세 부과가 55세 이상에서 이제 70세 미만이 된다 그러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5.5% 정도가 되고요. 70세 이상에서 80세 미만이 4.4%, 80세 이상이 3.3%입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우리가 따져본다 그러면 연금을 늦게 받는 게 사실 봤을 때 이제 소득세 부과에서 봤을 때 좀 더 유리한 부분이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시장에서는 이제는 뭐 정부에서도 마찬가지고 55세 이상 받는 건 좀 빠르다라고 이제 많이들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제 늦게 받는 것도 하나 이제 꿀팁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지다 보니까 아마 뭐 시장에서는 그렇게 일반화돼 있고요. 근데 또 현실로 들어가 본다 그러면 55세, 그러니까 사실 연금이라는 건 노후를 보장해서 받는데 거의 70세에 넘어서 받으면 사실 삶의 질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보통 이제는 5.5%의 이제 세율을 지금 부과하게 되는 부분을 선택하게 되죠. 그래서 일단은 뭐 연금 소득은 나이에 따라서 세율이 다르다라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연금도 공부 많이 하시고 받으셔야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권혁준 평론가와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당대표 출마를 놓고 고심을 이어가는 나경원 전 의원이 죽었다 깨도 반윤은 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향해 반윤 우두머리가 되겠다는 것이냐고 했던 친윤의 핵심 장제원 의원의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한 건데요.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과 회동 전에 나온 나 전 의원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사실은 죽었다 깨도 반윤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가 어떻게 찾아온 정권입니까? 저는 정권을 다시는 빼앗겨서는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 친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윤 정부 성공을 위한 친윤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자꾸만 그들끼리의 친윤, 배제하는 친윤으로는 성공하기 어렵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안철수 의원은 당의 리더십이 사분오열된다면 당원들을 뵐 면목이 없을 거라며 모두를 품을 수 있는 당대표의 길을 걷겠다고 밝혔습니다. 안 의원은 SNS에 서울, 강남, 강북 할 것 없이 당원들이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이 분열하는 게 아니냐는 걱정이 크다며 이같이 적었습니다. 또 다른 당권주자 김기현 의원은 장제원 의원과의 연대인 김장연대란 말은 이미 철 지났다면서 연대와 포용, 탕평을 상징하는 연포탕이라는 결실을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부산 출향 인사 초청 신년 인사회에서 모든 후보들을 다 안고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오는 3월 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신경전이 격화하는 데 대해 시작도 하기 전에 상대방을 향한 말이 같은 당 동지라기엔 너무 날이 서 있는 느낌이라며 자제를 당부했습니다. 정 비대위원장은 어제 아침 회의에서 후보들 사이에 과열 경쟁이 염려된다며 조금 더 차분하게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야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YTN에 출연해 개정안은 재정 부담을 심화시키고 쌀값 하락을 불러온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승윤 기자입니다. 정부의 쌀시장 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지난달 말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 해양수산위에서 본회의 직회부를 의결해 관련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본회의 부의 절차에 붙여진 뒤 법사위 전체 회의에선 심도 있게 논의하자는 여당과 그럴 필요가 없다는 야당이
격돌했습니다. 말문만 막히면 고함을 지르고 그러면 됩니까? 장동혁 의원님. 고함이 아니라 의사진행만 하십시오. 왜 위원장은 위원들의 뜻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하고 일방적으로 결정을 하냐고요. 지금 파행 유도하시는 겁니까? 네? 자, 장동혁 의원님. 파행을 유도하기 위한 위원장의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 이상 하락할 때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내용이 핵심.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민주당이 추진했지만 정부는 반대 입장입니다.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YTN에 출연해 매년 1조 원 이상씩 불필요한 재정 부담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소비량은 줄어들고 남는 양이 많아지니까 그걸 격리라고 그래서 창고에 그냥 쌓아놓는 거예요. 시장에 내지 않고. 그러다가 한 2, 3년 지나면 그거를 사료라든가 뭐 이런 용도로 써야 돼요. 주정용이라든가. 밥 먹는 용도로는 2년밖에 안 됩니다. 농식품부는 소비가 줄고 있는 쌀 대신 소비가 느는 밀과 비슷한 쌀의 돌연변이인 가루쌀 재배를 늘리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가루쌀이 수입밀 대신 빵과 면류 등의 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식품기업의 제품 개발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정부가 노동개혁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는 가운데 국내 제1노총인 한국노총을 이끌어갈 새 집행부가 오늘 선출됩니다. 한국노총은 오늘 오후 1시 서울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제28대 위원장 등 집행부를 선출하기 위한 정기 선거인 대회를 개최합니다. 후보로는 김만재 한국노총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김동명 현 한국노총 위원장, 이동호 현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출마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와 대북 정책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는 가운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외교부와 통일부 현안 보고가 진행됩니다. 오늘 외교부와 통일부 차관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되는 현안 보고에선 최근 공식화된 강제동원 피해자 재단을 통한 우선 변제와 윤석열 대통령의 대북 정책인 담대한 구상에 대한 설명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날 현안 보고에서는 더 늦기 전에 피해자 배상과 한일 관계를 회복해야 한다는 국민의힘과 제3자 배상은 굴종 외교라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이 맞물려 격론이 예상됩니다. 강제징용 문제와 관련한 우리 정부의 해법안과 피해자 측 입장이 일본 측에 전달되면서 이제 공은 일본으로 넘어갔습니다. 일본 정부나 피고 기업의 사과와 변제금 참여 여부 등 성의 있는 호응 조치가 나올지가 관건입니다. 보도에 조수연 기자입니다. 강제징용 공개 토론회 이후 닷새 만에 시작된 한일 외교당국 간 협상. 우리 정부가 제3자 변제 해법안과 피해자 측 입장을 일본 측에 전달한 만큼 이제 관건은 일본의 성의 있는 호응 수입니다. 우선 일본 피고 기업의 변제금 조성 참여 여부입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피고 기업에 대한 구상권 포기를 전제로 한 기부 방식이 거론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판결 이행 성격이 아니라면 우리로서는 원점으로 돌아가는 셈이어서 양측이 수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의 필요성이 거론됩니다. 그 기업에 한해서만이 아니라 일본의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재단에 기부금을 내는 형태, 그러니까 조금씩 뭐 한국도 양보하고 일본도 좀 양보한다 그럴까요? 기존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그렇게 하는 해결 방안이 뭐 좀 더 현실적이지 않을까? 사죄와 관련해서는 역대 일본 정부가 발표한 과거사 관련 입장을 재확인하는 수준이 될 가능성이 유력해 보입니다. 사죄와 반성을 표명한 무라야마 담화 등을 계승한다는 건데 피해자 측에 얼마나 진정성이 전달되느냐가 중요합니다. 정부도 관련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렇다고 정부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런 조치, 그런 얻어내야 되는 것들에서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의 다음 달 방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의 방일이 성사되면 한일 정상 셔틀 외교도 복원된다는 의미가 있지만 최대 현안인 강제징용 문제의 진전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이탈리아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살인을 지시한 마피아 도목이 도주 30년 만에 체포됐습니다. 마지막 가파도로 불리던 이 마피아 도목의 체포는 여론의 큰 관심을 받았고 이탈리아 총리는 시칠리아를 방문해 범죄와의 전쟁의 중요한 승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진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검거 1순위 마피아 두목 마테오 메시나 데나로가 시칠리아 섬의 주도인 팔레르모의 사설 클리닉에서 군 경찰에 끌려 나옵니다. 1993년부터 무려 30년간 도피 행각을 벌여온 마지막 가파더가 드디어 체포되자 시민들은 감격합니다. Stamattina sentendo la notizia dell'arresto del capo dei capi sono rimasto incredulo, scioccato, allo stesso tempo però felice. 가명을 쓰며 이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한 군경찰 특수팀이 현장을 급습해 데나로를 체포했습니다. Messina Denaro all'interno di una struttura sanitaria dove si era recato per sottoporsi a delle terapie cliniche. 영화 대부에서 묘사된 실제 시칠리아 범죄 집단 코사 노스트라의 두목인 데나로는 도피 중에도 조직을 이끌어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데나로는 1992년 마피아 단속을 주도했던 조반니 팔코네 검사와 파올로 보르셀리노 판사 살해 사건 등 수십 건의 살인 사건 배후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내가 죽인 시체만 모아도 공동묘지 하나는 만들 수 있다고 자랑했던 것으로 알려진 무자비한 마피아 두목은 2002년에 진행된 골석 재판에서 이미 종신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데나로 검거 소식에 여론의 관심이 높아지자 이탈리아 총리도 시칠리아를 급거 방문했습니다. La guerra non abbiamo sconfitto la mafia, ma questa battaglia era una battaglia fondamentale da vincere ed è un colpo duro per la criminalità organizzata. 멜로니 총리는 팔코네 검사에 대한 폭탄 테러가 벌어진 곳에 세워진 기념비도 방문해 마피아와의 전쟁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다졌습니다. YTN 김진호입니다. 오늘 새벽 3시쯤 대전 통영고속도로 통영방향 생초나들목 인근에서 역주행하던 승용차가 화물차와 정면으로 부딪히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역주행 승용차 운전자인 70대 남성 A씨가 크게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결국 숨졌습니다. 또 화물차 운전자 40대 남성 B씨도 다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어젯밤 11시 5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의 한 주차장에 주차돼 있던 대형 트레일러에서 갑자기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트레일러가 전소되고 옆에 주차돼 있던 다른 트레일러에도 불길이 일부 옮겨붙어 소방서 추산 2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은 주차 중인 트레일러 앞쪽 엔진룸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늘 출근길은 어제보다 공기가 더 차갑습니다. 서울 기온은 어제와 비슷한 영하 7도를 보였지만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과 경북 지역은 기온이 크게 떨어졌는데요. 특히 대관령의 기온이 영하 16.1도를 기록하면서 어제보다 무려 9도나 낮았습니다. 낮에는 서울 기온이 1도까지 오르겠지만 체감 온도는 종일 영하권에 머물겠습니다. 오늘도 옷차림 따뜻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낮 동안 내륙 하늘에는 구름만 다소 지나겠습니다. 하지만 제주도는 산발적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중서부 지역에는 밤사이 눈이 살짝 내리겠습니다. 양은 1cm 안팎으로 많지 않겠지만 내린 눈이 얼어붙어서 빙판을 이루는 곳이 많겠습니다. 교통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아침은 어제보다 날이 추운 곳이 많습니다. 현재 대전은 영하 6도, 광주와 대구는 영하 4.1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1도, 대전과 전주 3도, 대구는 4도로 예상되고요. 체감 온도는 이보다 2에서 3도가량 낮겠습니다. 모레 낮 동안에는 추위가 잠시 주춤하겠지만 목요일 밤 중서부 지방에 비나 눈이 내린 뒤 공기가 다시 차가워지겠고요. 설 연휴 시작인 토요일에는 다시 영하 10도 안팎의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이상으로 화요일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뉴스라이더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